자기네만의 어떤 질서를 만들고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미국은 중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부족, 그런 것들이 소비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고 물가의 침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중국은 현재 트랩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경제가 잘 되면 사람들이 몰려가고 경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2023년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넘어가서 우리를 난민으로 받아주세요 하고 요청한 중국인의 숫자가 22,000명이 넘습니다. 넘어간 숫자가 그러니까 아직 못 넘어가고 멕시코 국경에서 지금 넘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더 많겠죠. 이거 하나만 봐도 중국이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막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중국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자산을 지키고 밖으로 빼갈 것인가. 그래서 싱가포르나 홍콩을 통해서 돈을 다른 데로 투자를 한다든가 일본의 아파트를 산다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가지고 나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얘기들도 여기저기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프 컨트리뷰터 SBS 디지털 컨텐츠 제작위원 이현식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침체돼서 지금 반등을 잘 못하는데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인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증시가 굉장히 활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증시가 경제 전체를 다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증시가 안 좋은데 그 나라 경제는 좋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중국 경제를 끌고 가는 힘은 결국은 중국 공산당 그 정점에 있는 시진핑의 권력이고 정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 주체들이 신뢰를 하고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Some employers in China refuse to pay him even after working. Even if they say the Chinese economy is strong, it is all about the upper class. 지금 당장은 약간 어렵지만 우리가 전에 해왔듯이 당의 영도를 따라가면 금방 다시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많으면 몇만 명씩 남미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안 하겠죠. 물론 이제 그 2만 명,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국 인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는 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에요. 중국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중국 안에 버티지. 왜 그 고생을 해서 몇만 킬로를 여행을 해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국 당국, 시진핑의 정책이 어떻게 인민들의 신뢰를 잃는 과정을 거쳐왔는가. 이걸 한번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2007년, 8년 서방이 그 미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를 겪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막 세계 금융이 녹아내리는 사태를 직면을 하고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저걸 따라가면 우리도 큰일 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나름대로 살 길을 찾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 내부에 대규모의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서방 한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이 한 150년 동안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한 것만큼을 2008년부터 5년 동안 중국 은행들이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중국 내부에서 아파트,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런 것들을 막 짓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건설을 하고 그 힘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패턴으로 계속가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그게 아무래도 이제 부실도 쌓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정리를 하려다가 제대로 못하고 또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다시 돈 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집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다 기억하시죠? 중국이 얼마나 강력하게 셧다운을 했는지. 거의 3년 동안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고 회사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그 기간에 굉장히 많은 가게와 회사들이 망했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물론 이제 그 뒤의 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지금 또 고생을 하지만 아무튼 망하지 않도록 미국은 돈을 풀었고 중국은 돈을 풀지 않았습니다. 풀지 않은 이유는 나름대로 또 말이 돼요. 14억 인구한테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서 풉니까? 또 무슨 기준으로 그걸 다 따져가지고 돈을 주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생기죠. 지어놓은 집을 사지를 못해요. 부동산 회사가 망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돈 벌어서 집어넣었던 것들이 또 묶여요. 경제가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동산과는 그래도 관계가 없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IT, 사교육, 엔터 이런 것들은 또 이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의 방침에 잘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단속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배달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가 나빠지는데 한 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나빠질 때 보통 탈출구를 나라 밖에서 찾죠. 밖에서라도 장사가 되면 그 돈이 들어와서 나라 경제를 내부적으로 좀 회전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오히려 그때부터 그 중국 상품의 가장 큰 구매자, 그러니까 미국, 유럽하고 사이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19 퍼지니까 당시에 트럼프가 중국 바이러스 막 이러고 욕을 하죠. We have waged a fierce battle against the invisible enemy, the China virus.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중국은 거기서 맞서 싸웁니다. 처음에는 숨겼다가 그다음에는 그거 미국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거 아니야 이러고 막 또 치받고 싸웠어요. 反对政治化、污名化，疫情终将被人类战胜，胜利必将属于世界人民。 그러다가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는데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듭니다. 中俄合作无上限，我们争取和平无上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유럽하고 갈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서방에서는 디커플링, 디리스킹 이런 말들이 마치 유행어처럼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내부적으로도 경제가 나쁜데 외부 세계하고도 갈등을 빚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는 대체 어디서 성장과 회복의 활력을 찾느냐 이게 참 지금 난감한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외부 세계와도 사이가 나빠지니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중국 내에 있어야 될 수출 기업들이 못 견디고 나갑니다. 중국산 물건들을 미국이 직접 잘 안 사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도를 가든가 베트남을 가든가 또 많은 경우에 멕시코를 갑니다. 멕시코는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요. 물론 그러면 일부는 그게 또 중국의 실적으로 잡히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중국 안에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겠죠. 중국 기업들은 그렇게 나가는데 중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는 또 급감을 해요. 그래서 2023년에 보면 그 전해에 비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82%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3분기를 보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회수해서 나간 돈을 따져보면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3분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增长5%左右，城镇新增就业1200万人以上，失业率5.5%左右。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 5% 정도가 돼요. 우리보다 높죠. 높은데 숫자는 항상 맥락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하다가 5%가 되느냐, 누가 5%가 나오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5% 나오면 그거 굉장한 고성장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원래 7%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경제라고 했던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경제거든요. 그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계를 만져서 간신히 5%를 맞추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성장 자체도 국유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는 실제 중국 인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는 그보다 훨씬 나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중국 인민은행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내렸다고 들었는데 이게 중국 경제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은 경제가 어려울 때 금리를 내리고 그러면 돈이 풀려나가면서 경제가 좀 좋아진다고들 하죠. 뭐 우리도 그렇고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방법을 잘 쓰는 나라인데 중국이 그렇게 금리를 내린 걸 가지고 중국 경제가 돌아서겠느냐? 저는 그러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위기에 몰려있는 뭐 부동산 기업들이라든가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 경제의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만큼이 되겠나? 그렇게 보기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려면 우리가 청소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벗겨내야 될 오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졸졸졸 부어서 그게 씻겨 나갑니까? 확 부어야죠, 일단. 돈도 그렇거든요. 미국이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 돈 푸는 걸 보면 뒤에 나중에 수습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확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을 바꿔놓고 그 부작용을 수습을 해요. 근데 중국은 지금 이미 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돈을 풀긴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달까? 좀 이제 그런 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들의 도산 사태라든가 이런 게 경제 전체의 위기로 번지지 않는 정도로만 하는 거지 중국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할 수 있게 민간 수요를
늘릴 수 있을 만큼 풀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집을 못 사고 있는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거든요. 경제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내 소득이 더 늘고 더 잘 살 수 있다 라는 확신이 들면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집을 못 사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를 이대로 가면 중국 경제가 크게 달라질 일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못하고 어쩌다 돈이 생기면 있는 빚을 갚거나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면 중국 경제가 확 돌아서기는 어렵습니다. 资金和建设这种最直接的东西都没有保障，它让我对管理能力感觉有点失去信心。 그런데 시진핑의 국가 운영에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일단 진작을 시키자. 이게 국정 목표의 지금 단기적으로 1번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진핑 머릿속에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 반도체 키워야 되는데, AI 이걸로 미국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데, 대만 통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더 머릿속에 큰 과제가 돼 있지, 사람들한테 쓸 돈을 마련해줘서 경제가 빨리 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면 이제 민심이 나빠질 테니까 걱정은 하겠죠. 그러나 그걸 우선순위에 놓고 다른 정책들을 조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예를 하나 찾자면, 지금 중동에 그 예멘 후티 반군이 막 해상 운송 선박들 공격해가지고 난리 나고 있잖아요. 미국이 해군 보내가지고 막 그 후티를 공격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상황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유럽이에요. 유럽이 왜 피해를 보냐?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그 중심 루트에 후티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물건을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냥 이란한테 슬쩍, 야, 니네가 후티한테 말 통하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 그래. 돌려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볼 때 후티가 벌이고 있는 해상 사태는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수출을 해서 돈을 빨리빨리 버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의 정책들을 보면 민간 수요를 빨리 늘리기보다는 그 미국과의 전략 대결, 대만 통일 이런 거를 더 상위에 놓고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중국 인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겠죠. 몸으로 느끼고 있겠죠.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경제가 크게 달라질 일은 아마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돌아서려면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기존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비판, 반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시진핑 주석이 스스로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도 옛날처럼 아주 저임금 노동만 가지고 돌아가는 경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경제가 그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커나가려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 창의 이런 것들이 막 풀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단속을 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막습니다.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부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비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이제 경제 지표로는 물가의 침체 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교양에 나와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은 현재 약간 그런 트랩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4개의 D가 있다. 이런 얘기를 포린 폴리시라는 그 시사 전문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4개의 D가 뭐냐면 첫 번째 뎃, 부채입니다. 부채, 채무. 두 번째는 디맨드, 수요. 중국 경제에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아까 앞에서 한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데모그래피, 인구 문제. 마지막 4번째 D는 디커플링. 서구에서 중국에 투자도 안 하려고 하고 중국 물건을 웬만하면 안 사려고 하는 이 문제. 그래서 이 4가지 D가 지금 중국의 경제 회복을 좀 가로막고 짓누르고 있는 요인들인데, 이런 것들을 중국 당국이 과연 빠른 시간 안에 뒤집을 수 있을까? 이제 능력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럴 의지가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4번째 D, 디커플링이 있었잖아요. 이 디커플링이 오로지 서방의 의지인가? 이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 것은 최근 한 2년?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개념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한 건 먼저는 2014년경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서방이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푸틴이 크렘린에서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그랬다고 하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더 진지하게 점령을 하려고 나서면 제재가 더 강화가 될 텐데 과연 러시아 경제가 에너지, 식량, 금융 이런 차원에서 제재를 버틸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라. 버틸 수 있게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한 6년 준비해가지고 전면 침공을 한 거예요. 2014년부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5년에 시진핑의 중국 정부가 뭘 내놓느냐면 중국 제조 2025 계획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2025년까지는 군사력에 영향을 주는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또는 우리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우리 자체의 역량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10개 품목을 딱 정해놓고 국가의 자원을 그쪽으로 확 몰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나섰을 때 서방에서 제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서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그때부터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걸 미국이나 유럽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봤겠죠. 그러니까 그 전하고 중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 전에는 세계 시장 체제 안에 그냥 중국을 받아주고 중국이 장사를 해서 돈 맛을 보면 민주적이고 세련되고 나이스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면 오히려 자기네만의 어떤 질서를 만들고 거기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연 중국이 진정으로 그 서방의 디커플링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유튜브 경제 콘텐츠들을 보다 보면 중국 경제에 위기가 왔다 등의 평가들이 많던데 정말로 중국 경제에 위기가 온 건가요? 썸네일 보면 이제 망했다 뭐 이런 것들도 꽤 있죠. 지금 중국 경제의 안 좋은 부분들을 막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의 시스템을 바치고 있는 은행들은 대부분 지금 국유 은행들이에요. 나라가 갖고 있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형태로 뭐 부실 채권을 분산도 시키고 처리도 하고 유예도 하고 해가면서 망하지 않도록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라가 벌어놓은 돈이 많고 하니까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성장 국면이 지속이 될 것이다. 다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해소하지 못하고 지금 정도의 상태로 적어도 올해 또는 2, 3년 더 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중국 당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많은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거다. 확 돈을 부어야만 이제 해결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위안화의 가치가 폭락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그러면 공산당은 그걸 또 더 탄압을 하고 이렇게 나쁘게 갈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전망들을 종합을 해보고 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폭망의 비관적 전망과 중국이 다 이걸 이겨내고 잘 될 거다. 지금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실체는 아마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중국에 관한 기사나 또는 뭐 컨텐츠를 보실 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비관이든 낙관이든 그 중간 어디쯤 있겠지라고 한 발 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은 수용 자세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